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동한마 하정대입니다. 가수 장윤정 씨가 친남동생을 상대로 3억 원대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가족 간의 폭로전에 이은 고소전까지 바람 잘 날 없는 가족사를 두고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런 누리꾼의 반응과 이제 좀 그만하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김성수 문화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김성수 예. 평론가. 이게 원래 우리 장윤정 씨 1980년대생이다 보니까 우리 중장년층, 노년층의 시청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떤 가수입니까? 글쎄요, 모를 수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예. 특히나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장윤정 씨는 정말 여신이죠. 네. 그야말로 대단한 스타입니다. 어머나라고 하는 노래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첫사랑이라든가 초원이라든가 아주 수많은 히트곡들이 있습니다. 그 트로트를 가장 맛깔나게 잘 부르는 그런 네. 가수이기도 하고 예.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트로트를 좋아하게끔 만든 어허.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원래는 중노년층이 좋아하는 게 트로트라는 형식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도 누구든지 이제 트로트를 따라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장윤정 씨 이전과 이후로 트로트 가수들의 어떤 흐름들이 나뉘는데 이전까지는 진짜 장년층을 위한 그야말로 그 다분히 엔카이풍이 섞여 있는 그런 트로트들을 갖다가 전통 가요다 이러면서 많이 불렀다면 예. 장윤정 이후서부터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또 아주 그 퓨전 여러 가지 그 음악 장르를 섞어서 트로트 풍으로 부르면서 젊은 가수들 박현빈이라든가 그 이외 윙크라든가 이런 가수들이 계속 나와서 트로트를 도전하게끔 만든 그런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장윤정 씨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백현주 전문기자. 네. 자, 3억 원을 못 받았다면서 친남동생한테 내놓으라. 네. 이걸 소송까지 제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 6월에 출산을 했죠. 근데 네. 남동생에게 소송을 건 건 지난 3월입니다. 예. 2008년 11월경에 남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예. 한 5억 원 정도를 투자 명목으로 줬다는 거죠. 하지만 빌려준 거네요. 네, 한 투자를 달 조건으로 300만 원 해서. 정도 받기로 했었고 예. 남동생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갚았고 3억 2천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 어허. 작년 중반부부터는 지금 남동생이 갚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예. 지난 3월에 소송을 넣은 거죠. 네. 하지만 뭐 이제 재판부에서는 가족 간의 일이니까 뭔가 조정을 해보려고 했으나 그것이 좀 실패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장윤정 씨의 남동생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장윤정 씨 남동생이 처음에 이제 가족 간의 소송전이 불거졌을 때는 어머니와 함께 되게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는 침묵 우리 상태이고 쾌도남마에도 직접 어머니와 남동생이 네.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직접 예. 나와서 해명을 했었고 입장을 예. 밝히기도 했었는데 예. 지금 현재는 장윤정 씨의 소속사 측에서도 더 이상 뭐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네. 남동생이라든지 어머니도 지금 침묵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제 장윤정 씨가 출산 직전에 몇 달 전에 남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라는 내용이 불거지면서 가족 간에 좀 잠잠했던 소송전이 다시 불거지는 것이냐. 예. 많은 분들이 좀 우려 반.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도 있으시죠. 예. 자, 지금 장윤정 씨하고 남동생 의견이 이제 갈리면 네. 결국은 누가 자기의 주장을 좀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네. 장윤정 씨 어떤 근거를 좀 뭐 남겼습니까? 문서 같은 걸로? 차용증이 궁금하신 거죠? 예. 차용증을 남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족 간의 돈 거래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남기지 않는 바람에 재판부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혀내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장윤정 씨 입장은 어쨌든 나는 그 회사에 투자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건넸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네. 남동생 측에서는 누나와는 다른 입장에 서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해명은 하지 않고 있죠. 갚았다. 뭐 아니면은 투자 명목으로 받은 거지 내가 빌린 게 아니다.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안 내놓고 있는 거군요. 네네. 지금 어머니와 남동생이 네.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굉장히 침묵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그 네티즌 분들이 많이 좀 들끓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좀 걱정, 약간 움츠려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소송이 혹시라도 불리하게 작용될까봐 움츠려드는 게 아닌가를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하. 자기가 오히려 해명하는 것이 또는 네. 누나 얘기를 반박하는 게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네. 오히려 불리하게 되고 또는 자기가 말한 것이 오히려 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때는 아마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누나가 축구 선수로 내가 활동할 때도 적극적으로 되게 이뻐해주고 어머니에게도 효심이 깊었던 누나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누나를 좀 약간 성터 어린 예. 그런 공격도 했었습니다만
결국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좋지 못한 결과가 됐었거든요. 예. 자, 김성수 평론가. 예. 그 전에는 그 장윤정 씨의 엄마가 장윤정 씨를 상대로 7억 원 내놔라. 이렇게 한번 소송을 건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장윤정 씨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장윤정 씨의 전 소속사 이노프로덕션을 상대로 해서 7억 원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장윤정의 어떤 경제권을 다 대행하고 있었는데 소속사에게 7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받았다. 네. 그런데 이노프로덕션이 지금까지 그걸 갚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노에서는 빌린 돈은 7억이 아니다. 5억 4천이었다. 그리고 그 5억 4천은 장윤정 씨한테 돌려줬다. 네. 당신은 장윤정 씨의 대리인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돈은 장윤정 씨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윤정 씨한테 갚는 게 맞다고 본다. 라고 해가지고 5억 4천은 장윤정 씨한테 갚았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장윤정 씨도 나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다툴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네. 뭐 이 굳이 따지자 보면 장 씨 돈에 대해서 육 씨가 소유권 행사할 수 있나? 행사할 수가 없죠. 네. 뭐 법률적인 대리인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임의로 대리인 행세를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사실상 신뢰가 깨지면서 더 이상 대리인으로서 작용을 못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5억 4천이 아닌 7억 원을 빌려줬느냐. 근데 이 부분은 5억 4천으로 서로가 네. 합의가 된 거고. 네. 그리고 차용증 당사자는 아무리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쓴다 그래도 그 돈이 장윤정 씨 돈이라면은 차용증에 자기 이름을 써도 결과적으로는 장윤정 씨한테 갚으면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소속사가 다 갚았고 다 모든 일이 정리됐다 이렇게 손을 들어줘서 장윤정 씨 어머니는 패배하게 됐는데 패배했을 때도 장윤정 씨 어머니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돈을 받았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네. 못 받았을까봐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하. 또 누리꾼들이 굉장히 조금 어이없지 않나. 네. 못 받은 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소송을 했나. 이런 상황들 이게 나온 뭐 것이죠. 그 정도라면은 미리 딸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두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이 아예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다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아. 것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렇게 장윤정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아하. 특히 모든 돈들이 그 동생 장경영 씨가 가로챈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입증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경영을 위한 소송이었지 장윤정한테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소송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장윤정 씨, 그리고 장윤정 씨의 엄마, 그리고 남동생. 도대체 서로 다 친남매가 아니고 친모인데 왜 이렇게 소송까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현재 장윤정 씨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부분은 네. 이 돈 관계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중평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 이혼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장윤정 씨는 아버지 쪽에 손을 들어준 거고 그 입장을 좀 더 받아들여 준 거고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어머니께서 좀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좀 적절하지 못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게 그 중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은 무슨 장윤정 씨가 번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탕진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아버지 어머니 사이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충실하지 못했다. 아하. 이런 서러움이 네. 더 많은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의 큐가 딱 되다 보니까 예. 서로 모든 것이 다 뭐 탕진을 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일부 주장하는 것들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충실한 어머니로서 또 나의 대리인으로서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서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보겠습니다. 장윤정 씨를 예전부터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또 저랑 같이 진행을 했던 도경환 아나운서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네. 남편을 내조하는 모습을 보거나 이랬을 때 가족 간에 이렇게 소송전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 87억 원 정도 번 돈을 어머니가 관리하도록 놔뒀었고요. 예. 어떻게 장윤정 씨가 평소에 이렇게 상냥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시부모에게 잘하는 그런 모습 또 남동생을 예뻐했던 거를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늘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어머니 존중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굳이 아무리 말 못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래도 가족은 이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돈인데 자신에게 어떻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도 이렇게 소송전까지 가야 될 것인가. 근데 폭로전에 대한 걸 쭉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
사실 어이가 없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었잖아요. 네. 어떤 한 그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그때 당시에 소송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 장윤정 씨가 이야기를 했었고 예. 장윤정 씨 오랜 팬, 그 인터넷 블로거인 분이 또 그 이후에 안티팬으로 돌변을 해서 장윤정 씨를 공격을 하기 계속 시작했어요. 공격을 홍환자로라고 하는 분. 네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장윤정 씨의 이모라는 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예. 언론과의 인터뷰를 또 자처하게 됐고 거기에서 어머니가 뭐 외도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뭔가 불분명한 어머니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라는 그분이 또 주장을 하게 되고 예. 그 이후에 또 장윤정 씨 측에서는 홍한자루라는 그 안티팬으로 돌변한 예. 그분을 고소하는 상황까지 갔고요. 결국 그분은 저기 구속이 처벌을 됐죠. 받았죠. 네네. 구속이 돼서. 예. 또 이후에는 좀 다시 또 조용해지면서 임신 발표가 됐고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과 함께 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네. 다시 또 돈 문제로 남동생과 소송전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저는 늘 장윤정 씨를 그 카메라 뒤에서도 봤던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말 못할 사정 무엇일까? 저 혼자서도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길을 다니면서도 네. 늘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네요. 누구의 주장이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누리꾼들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반응이 많죠. 그렇죠. 이제 뭐 고륙상정은 그만해라라고 하는 그런 반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속에 들어가서 더 상황들을 갖다 정리해 보지 않는 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우리가 그 장윤정 씨가 계속 활동을 했었을 때 당시와 그리고 계속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갖다 펼쳐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이 소송의 와중에서 어머니와 또 동생이 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네. 아마 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만나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만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은 허심탄회한 만남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아이를 낳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한 방송 프로그램에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와서 펑펑 울면서 예. 그 아기를 낳아서 축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또 영상으로 보내기도 했잖아요. 예.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만날 수 없죠. 적절해 네. 보이지 않는 그런 예.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명 사망, 6명 화상, 담양 펜션 화재 사건, 치이고 넘어지고 순식간에 불구덩이 된 바비큐장. 담양 펜션 화재 피해 컸던 이유 따로 있었다. 사고의 진짜 원인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유출한 조희재 전 서초구 국장. 오늘 법정 구속. 하지만 혼외자들을 캔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전 직원에겐 무죄 선고. 세월호 참사에 이은 판교 환풍구 사고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전남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불법 시설로 밝혀진 담양 펜션 화재 사고. 순식간에 치솟은 불길로 10여 초 만에 천장을 태워버렸고 30초 만에 벽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소화기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다 24km나 떨어진 먼 소방서에서 출동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이렇게까지 키운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원, 손광훈, 강현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강현재 변호사. 네. 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4명이나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참사가 나게 예,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신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친구들이 이제 재학생 졸업생에서 26명이 담양에 있는 펜션에 머물렀어요. 15일께 그저께 밤에 이제 10명 정도 학생이 펜션 옆에 붙어 있는 바베큐장에서 예.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예. 말씀하신 대로 10초 만에 천장이 다 타기 시작하고 거의 30초 만에 벽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태에 이르다 보니 이게 실제 그 공간이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됐고 예. 사실 바로 앞에 몇 걸음 가면은 출입문이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총 10명 중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화상 입고 그 4명의 사망 원인은 이제 알려진 대로 그 화재로 인한 질식사로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한 10여 초 안에 밖으로 문으로 튀어나가기만 하면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숨졌어요. 자, 여기서 현장을 직접 어제 다녀온 우리 이낙연 전남지사 한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지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제 직접 화재 현장을 방문했었죠. 네, 어제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자, 직접 보신 화재 현장 어땠습니까? 참 참담하고요. 이런 원시적인 사고가 어디 있나 싶을 만큼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원시적인 사고라고요? 네네. 왜 원시적인 사고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아까도 그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좁은 공간, 더구나 벽을 넣어 얇은 판자로 만들고 2m 조금 될까 말까 한 지붕 그 천장에는 바짝 마른 억새불로 장식을 하고 네. 그 공간 내에서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원시적인 사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법령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책임의 문제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설의 운영자가 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인화물질 속에다 집어넣어서 불을 피고 거기서 고기를 굽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안전의식에 둔감함에 놀랄 뿐이었습니다. 결국 바베큐를 해먹은 장소는 바닥은 목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벽은 노화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천장은 억새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불씨만 있으면 바로 불탈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장소였다고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것도 면적도 굉장히 좁아서요. 어디 불씨가 도망갈 틈도 없는 아하. 그런 불쏘시개 속에서 불을 피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법 건축물이 어떻게 버젓이 펜션 영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이제 조사가 당연히 되고 있겠지만요. 그리고 그 책임도 당연히 따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부터 좀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가 급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좀 안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져 있는데요. 이미 우리 사회는 소득이 올라가면서 또 고령화되면서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행이나 의식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옛날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운영자들, 예.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들의 안전교육,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 이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남도지사로서 앞으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4,000개 정도의 유사시설 전수조사를 앞으로 10일 동안 시군을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규에 위반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안전에 취약할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운영자들을 설득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이고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참담한 일들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랑인 여사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새로운 얘기가 하나 대학생으로부터 나왔었는데요.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불을 끌 때 그 옆에 펜션 주인은 와가지고 야, 우리 본관 건물을 더 빨리 꺼주라. 여기 지금 이 불타는 이거는 어차피 타버렸으니까 그냥 놔두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한번 그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한번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자기 건물 불타니까 자기 건물 거 먼저 불을 꺼달라고 그래서 그런 신랑이를 했다고 안에 후배하고 선배들이 있는데 제 앞에서 그 사상자들이 차를 타고 있는 거를 봤기 때문에 주인이 불을 자기도 먼저 꺼달라는 말 자체가 너무 그 말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왔어요. 사람이 안에서 있다고 분명히 들었을 건데 그 말 한마디가 같이 있는 동료들하고 후배하고 선후배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방송에서 술을 많이 먹어서 못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방송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패러글라이딩입니다. 그날도 패러글라이딩을 했고 그 다음날로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그 전날 술 많이 먹고 그 다음날 비행을 하겠습니까. 만취하고 화재 당시까지 만취하고 비틀거리는 사람 호불호식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화재가 2분 만에 건물로 하고 식사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거기 사무실에서 불이 계속 불이 났을 때
한 사람이 나가 해서 다 나갔어요. 비도 안 보고 다 나간 거예요. 제가 뛰어나갈 때가 3초에서 5초 정도 걸렸는데 나가면서 머리 위에 불이 있었습니다. 저 나가자마자 그 다음 사람들 나오고 튕길라 하다 보니까 벌써 그 다음 사람 몸에 불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내리는 게 제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기 살아있는 게 그 고통할 때고요. 예, 정태현 변호사. 예, 지금 이제 그 생존자 이야기에 의하면 네. 막 불이 나서 지금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는 그 바베큐장을 놔두고 우선 펜션, 그게 이제 펜션 그 본체는 돈이 많이 나가겠죠, 그죠? 그렇죠. 그거는 합법적인 건축물일 그렇죠. 거고 여기는 불법적인 건축물이니까. 이제 불법이고 합법이긴 하지만 여긴 사람이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예. 이쪽은 투스케 일부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불은 많이 안 붙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쪽 바베큐장이 아니라 펜션 본관을 우선 거라고 했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월호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 그거는 안 구하고 죽어도 좋다. 이쪽 재산 손실부터 막자.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좀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죽어도 좋다까지는 안 했겠지만 죽어도 뭐 상관없다라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예. 유기치사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예. 그것이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유기치사나 미필적 고의한 살인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소위 얘기해서 아주 그 죄질이 나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구하는 게 첫째죠. 저는 생각이 예. 좀 달라요. 예. 아직은 이제 사고 난 지 이틀 됐으니까 예. 좀 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겠죠. 네. 그 지금 정 변호사 말씀대로 그게 범죄까지 이르는 수준이 됐는지. 아니, 가정이에요, 네, 가정. 네.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가 좀 정확히 해야겠죠. 아까 이낙연 지사 말씀이 조금 섭섭해요, 사실은요. 원시적인 사고고, 그 다음에 한 4천여 곳 잠재적인 곳이 있어서 행정지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네.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하니까, 네. 오히려 첫 말씀이 이런 원시적인 사고를 책임지지 못한 전남도나, 네. 또는 관계기관이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 남의 얘기하듯이 해서, 그렇네요. 책임자 중에 한 분이신데.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 지사께서 지금 그 보완해서 전체 위험한 것을 둘러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될까요? 사실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원시적인 사고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우리 대한민국 구조가. 네. 그 점이 굉장히 섭섭하고 어찌 보면 우울한 대목이겠죠. 예. 최단배 변호사. 이 지금 대학생이 얘기한 대로 따라보면은 만약에 그런 얘기 없었고 이거를 빨리 꺼달라 했다면은 지금 정확히 물론 사망의 원인을 확인을 해봐야겠다. 대학생을 더 구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법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예. 자신의 눈앞에서 저런 일이 발생했을 것을 봤던 저 대학생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예. 제가 과연 저 때에 저 펜션 주인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 펜션 주인의 입장에서.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좀 저 사실관계를 좀 들어봤는데 그럼 그때 물론 그 바베큐장은 굉장히 활활 타고 있었지만 예. 그럼 저 본관에도 불이 붙었나. 예. 그래서 지금 저 본관 안에 있는 사람들도 위험해서 거기에 더 많은 인원이 있어서 혹시 꺼달라고 했을까라고 제가 한번 먼저 궁금증을 가져봤습니다. 생명에는 숫자와 관련되어서 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지만 혹시 만약에 본관에 사람이 많이 더 있는 많은 사람이 상태였나? 있어서 이제 주인 예. 입장에서는 본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던 의도인가 선의로 해석을 해봤어요. 근데 예. 지금 들었을 때는 이제 본관으로 불이 옮겨붙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 순위는 당연히 먼저 바베큐장이 돼야겠죠. 거기는 빨리 꺼야 더 많은 인원을 구할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껐어도 그 안에 사람들을 대피시킬 시간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태현 변호사님 말처럼 물론 그 주인이 그 정도의 의도는 가지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예. 선의를 믿고 싶지만 그 당시에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는 건 분명하죠. 그것이 죄로 처벌받을지 안 받을지는 추후에 더 지켜봐야겠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호 의무는 분명히 있어요. 숙박하는 곳의 주인이라면 거기에서 숙박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는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올바른 판단을 했어야 되고 어느 것이 우선이라는 것은 제대로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생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소방대원하고
이 주인하고 얼마나 신랑이가 심했는지 같이 그거 가지고 말싸움까지 벌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냥 한 번 해달라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재산의 보호가 크게 목적이어서 그랬는지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뭐 목격자가 있을 정도면 한두 마디 했으면 그 찰나 1초, 2초 얘기한 거를 뭐 들었을 리가 없는데 네. 신랑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강경하게 소방대원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목격자도 있고 그런 것 같고요. 최단비 변호사 말처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자기가 보기에는 본관이 너무 위험하다. 본관에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제 본관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부분은 그러면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본관에 과연 그때 사람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근데 아니었는지.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본관은 이제 뭐 불이 붙을랑 말랑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다급하지 않고 바베큐장에는 사람이 지금 버젓이 있는데 활활 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그쪽을 버리고 빨리 본관에 집중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나쁘게 해석한다면 자신의 어떤 그때 당시에도 자신의 이 펜션이라는 재산적 가치를 생각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예. 본관까지 타버리게 되면 이거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형적 가치, 다 돈으로 없어지는 매길 수 있는 합법적인 이제 건축물이 타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소방대원한테 요청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이 주인이 이제 책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예. 그때도 이 백화점이 무너지는 기까지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한 사람들이 그때 업무상 과실치사로 제 기억으로는 의율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소방대원과 실랑이를 벌여서 사실상 피해를 확산시킨 게 아니라고 해도 말씀하셨다시피 완전히 바베큐장을 불쏘시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불쏘시개 상태의 사람들을 돈을 받고는 집어넣고는 거기서 불을 때우게 했단 말이죠. 그 정도를 인식하지 못할 사람도 아니고 이 자체가 사실은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첫째로는 지금 과실 부분을 따지거나 또는 왜 본관부터 하라고 따지려고 되려면은 네. 소방차가 언제 도착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 사고가 나고 제가 생각해 한 30분이나 한 40분 뒤에 소방차가 왔을 터인데 예. 그렇게 됐다고 하면 조금 시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네. 이미 그 사건은 다 발생됐고 그 점에서 누구든지 한번 판단하면은 이 사고 현장은 이미 다 불탔고 그다음에 옆집이 불타니까 본관이 불타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소방대가 한 5분이나 10분 안에 왔다고 하면 좀 얘기가 다른데 네. 그 부분은 넉넉히 제일 따져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그 처벌 부분은 예. 상품 백화점하고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지금 이낙연 지사도 이런 곳이 4,000곳 넘다고 했거든요. 예. 전국 곳곳을 합하면 어떨까요? 제 계산으로는 몇십만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의 펜션과 안전과 둘러싼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안전 불감증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표현도 잘못되어 있죠, 사실은요.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탈법하고 위법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우리들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제 건축법 위반이나 형질 변경한 부분도 아마 공소시효 다 지났을 것 같아요. 네. 무허가 건물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딱히 이 형사처벌이 예. 가능할지가 굉장히 의문이 들고 이 부분이 아마 피해자들이 쉽게 납득이 안 갈 수 있는 대목일 수도 있어요. 자. 네. 손 변호사.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불법 건축물이면은 네. 결국 이 주인은 광주 북구 의회의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담양 군수.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서로 상당히 잘 알아가지고 묻게 해주는 관계가 아니라면은 담양 군수 이거 불법 건축물 반드시 바로바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철거해야 되는 건물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철거하고 점검하고 하는 건 맞는데요. 예.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한테 한번 우리가 여쭤보자고요. 단속할 인원이 있을까요? 단속할 능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 우리 전체가 원칙 지키고 질서 지키고 그게 몸에 배갖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허투루 되지 않는 이 생활 질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한 예. 앞으로 1년, 10년, 100년이 가도 우리는 맨날 저 사고가 100번, 1000번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제 법령 정비도 필요해요. 왜 그런가 예. 하면 좀 농어촌 숙박시설들이 이제 펜션 그러잖아요. 예. 근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작은 호텔 뭐 그런 거거든요.
일반 그야말로 농어촌 자기 사는 집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그 호텔이나 작은 모텔 여건하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게 소방법상 그 숙박시설로 분류가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네.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시설도 필요 없는 걸로 돼 있다거든요. 아하, 숙박시설이 아닌 걸로 되어 있으니까. 소방법상이요. 예.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법령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조금 앵커님의 그러니까 앵커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주인이 지방자치단체 의원이고 예. 그러니까 군수와의 직접적인 커넥션이 있다라고 잘 단정하진 않아요. 그런 네. 말이 아니라 일단 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요양원 사건 이후에 일괄적으로 한번 이 관련된 이 소방시설을 정비를 하겠다라고 나섰어요. 단속도 나서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일정 면적 이하라서 그 단속의 대상이 되지 그렇죠. 않은 1000제곱미터 거고요. 이하였으니까. 그리고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불법 건축물에 불법 개증축 관련돼서는 일괄적인 단속을 합니다. 근데 손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 그것을 모든 데 다 단속할 인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속 못한 것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사실상의 문제로 이해를 하는데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변호사로서 실무를 많이 하다 보면은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펜션이 어느 정도 제가 밀집된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관광에서 펜션들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불법으로 바베큐장을 증축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 집은 왜 우리 안 지었는데 불법으로 저쪽 왜 바베큐장 짓게 해주냐. 증축하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온다. 그럼 민원이 들어가는데 민원이 들어가면 단속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 철거라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민원이 제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여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상 민원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이제까지 아무런 뭐 철거 같은 것이 없이 계속해서 바베큐장 운영해 왔다. 그렇다면 그것이 둘 사이에 적극적으로 아니면 자기적으로 커넥션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일정 부분 눈을 감아주거나 그것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데에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처벌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 바로 그 부분 한번 예. 정리할게요. 예. 처벌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무허거나 형질 변경하거나 또는 말씀대로 단속 부분에 있어서 예. 여러 제대로 가지 안 처벌이 했는데요? 가능한데 예. 공소시효가 다 지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사 문제는 좀 다르겠죠. 민사는 그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피해자들이 주인을 상대로 또는 관리자 상대로 또는 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경찰은 사고 화재의 원인을 조사를 하면서 바로 이 구의원과 담당 군수의 어떤 관련성 이것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직접적인 불이 크게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대학생들이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기름에 불이 붙은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예. 물을 끼얹는 바람에 팍 튀어가지고 예. 천장으로 오른 거거든요. 이게 기름이 자, 뜨거운데요. 예. 그 물을 부으면은 이게 물이 갑자기 수증기로 변하면서 이게 부피가 한 1100배로 팽창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기름하고 불하고 같이 확 터져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 소방방재학과 교수님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재성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네.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화재 진화와 관련해서 우리 상식과 좀 다른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가지고 부으면은 오히려 기름이 밖으로 튀면서 불이 더 밖으로 확산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네. 우리가 상식적인 오류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요번 화재 같은 경우는 명확히 얘기하면 뭐 기름 화재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고기를 굽다 보면 이제 기름이 나오는데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불은 무조건 물로 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붓게 되면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올라타서 화재를 확산시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이제 가스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불을 끄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불에 탈 수 있는 가스라고 하는 연료원을 차단하는 것, 즉 밸브를 먼저 잠궈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가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가스불을 끄려고 하지 말고 가스를 잠그는 게 더 중요하군요. 그렇죠. 가스를 잠궈야지 불이 꺼진 후에도 가스를 잠그지 않으면 가스가 계속적으로 이제 새어나오게 돼서 2차 발화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불이 크게 커져가지고 자기가 대피해야 될 때도 네. 반드시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가 소화를 하려고 시도할 때 작은 불일 때는 소화 기름을 갖고선 소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지만 일단 초기 소화에 실패해서 화재가 조금이라도 더 커지게 되면은 소화를 포기하시고 빨리 피난하시고요. 피난하신 다음에 소방서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요새는 이제 초고층 건축물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래층으로 피난을 하는 경우에 빨리 피난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난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에 정전이 되면 멈춰서고 그 안으로 연기가 들어가서 인명피해를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화재 시에 피난 행동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피난할 때는 무조건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피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허리나 고개를 숙이게 되면 보행이 불안전해지고 앞에 보이는 가시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난과 관련된 경로 선택이나 정보를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자기 코와 같은 호흡기에 연기 냄새가 강하게 느껴질 때 허리와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전의 상황에서는 빠른 걸음으로 피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화재 시에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연기가 보이면 연기의 반대 방향으로 피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재현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건축물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불법 건축물을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하는 것도 이제 그 원래 담당 군수라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지금 할 인력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체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건축하면서 건축법규 제대로 하는 건축도 있을까요? 일단 준공하고 그다음에 다 뜯어서 다시 고칩니다. 이게 시골에서 일어나고 도시에서 일어나고 펜션에서 일어나고 별장에서 일어나고 모든 기관의 모든 건물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진짜 어디서부터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건축 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만 그러지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예. 우리가 부패나 원칙을 지키는 수치가 네. 세계에서 46등입니다. 예. 그 수치가 30등 되지 않는 한 저는 이게 안 돼요. 글쎄, 뭐 그렇게 꼭 비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예. 왜 그런가 하면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리 핑계를 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항공사진을 다 찍어서 네. 그 해당 부분을 보내거든요. 어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속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방에 근무할 때도 예. 그 관할 군청에 이르는 데서 자기들이 다니면서 못 찾습니다. 일일이. 예. 근데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서 이거는 종전에 어떤 게 나왔는데 이걸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이 담당 공무원에 게을렀거나 네. 아니면 뭔가 부패가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수사를 이번에 반드시 해야 당연히 돼요. 해야죠. 예. 예. 우리 최단배 변호사. 이번에 이 보험이 전혀 안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 보상은 대학생들 보상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보험이 안 들어있다면 보상이 문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숙박시설 보험 가입이 현재 뭐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안 한 것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처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그러면 결국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분들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보험을 가입했을 때에는 먼저 보험사가 그것을 먼저 배상해 주니까 그 이후의 문제는 피해자들에게 전가되지가 않는데 네.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위험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법령 같은 것을 만약에 다시 개정하거나 뭐 다시 거기서 수정 같은 걸 한다면 같이 점검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적어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그게 숙박시설이건 아니면 뭐 유람선이건 예. 그런 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예.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걸로 그러니까요. 예. 특히 그거를 불법 건축물로 방치했다는 거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강인재 변호사. 네. 오늘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된 선고가 있었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됐던 채군에 대해서 네. 그 국정원 송모 씨가 그 채군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초구청 국장에게 그 채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예, 조모 요청을 국장. 했고, 소초구 그 조 국장이 네. 정보를 제공했죠. 그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또 개입됐다. 네, 거기도 라는 조모 것 때문에, 행정관입니다. 예, 조오용 행정관입니다. 예. 그분은 거기는 이름 세 다 사람- 말해도 됩니까? 예. 이미 조이제 예. 국장이고 조오영 전 행정관인데 이렇게 세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세 분, 그러니까 청와대 전 행정관, 그다음에 국정원 전 직원, 그다음에 서초구 국장 이렇게 세 명인데 순차적으로 그 청와대 행정관은 무죄를 받았고요. 중간에 국정원 송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초구청 국장은 징역 8월에 실형을 받았고요. 네.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오늘. 자, 송강호 변호사.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가장 센 청와대는 무죄를 받았고, 그 다음 센 국정원은 집행유예, 그리고 가장 힘이 없는 서초구청 국장은 실형을 받았어요. 어떻게 실형 보십니까? 선고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겠죠. 한 두 가지가 됐는데, 예. 첫째로는 죄질이 꽤 안 좋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니까 그만큼 법원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사생활 보호라는 게 결국 개인정보가 핵심이니까 예.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자는 뜻에서는 저는 일정한 부분 뭐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예. 한 가지 이제 의문되는 것이 역시 청와대 행정관 문제인데 예. 판결의 취지가 굉장히 조금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은 예. 그 청와대 감찰이나 검찰에서는 범죄를 시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에 맞춰서 허위 진술을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청와대 감찰에서의 범죄를 시했던 그 진술은 조금 유죄를 인정하는데 채택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재판부가 어떤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그 논리예요. 저도 진짜 그런데요. 자, 그 보도자료가 네. 서울지법이 오늘 낸 보도자료입니다. 피고인 조영의 검찰 진술이 부자연스럽고 일관되지 아니하며 허위일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조희재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피고인 조영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하면서 무죄를 냈는데 이게 어떻게 참 봅니까 진짜? 문제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몸통이 없는 판결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초구청에 있는 국장하고 그 국정원의 직원하고 서로 주고받았고 그 뒤로는 어디로 갔느냐? 예.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국정원 직원식이나 되는 사람이 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되는 그 채모군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부 정보를 알고자 요청하는 이 위법행위를까지 하면서까지 왜 있고 국정원 직원이 이 일을 했느냐가 싹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혼자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 행정관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되뇌기면은 그때 청와대 그 조화목의 행정관은 왜 감찰이나 검찰에서 시인했을까? 이 부분이 꽤 얘기가 많지요, 사실은. 네. 그 뒤에 누가 있다, 청와대가 있다, 뭐가 있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영장까지 청구할 시점까지 갔었던 것인데 예. 그 부분을 재판부가 꽤 좀 생각이 갈 정도로 그러니까 좀 판단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조호영 행정관 부분은 좀 의아한 것이 이 네. 조호영 행정관이 애초에 검찰 앞에서 그리고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때 법원 앞에서도 일부 사실을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인정했느냐를 들여다보면 일단 사실이 있어요. 그 정보를 주고받는 그 당일에 이 조호영 행정관이 이 조희재 서초구청 국장과 문자 문자도 메시지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렇죠. 통화를 주고받고 예. 또 이 이후에 또 문자를 주고받는 이런 정황들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을 지인이나 친분 관계도 아닌데 하필 그 정보 제공을 주고받던 당일에 이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호영 전 행정관이 애초에 사실상 자신의 어떤 혐의 인정 부분을 일부 인정하면서 좀 수용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오히려. 근데 그것이 뒤늦게 뒤로 가서는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무죄를 선고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무죄 받기가 참 변호사를 보면은 무죄 받기가 얼마나 진짜 어려운지 어렵죠. 다 게다가 아시는데 다른 관련 이렇게- 있는 사람은 유죄고 이 사람만 무죄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은 최단배 변호사 검찰 진술 내용이 부자연스럽고 일관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사 얘기는 제가 지금 판사의 얘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판결은 진짜 따져보고 싶습니다. 아니, 검찰에서 진술 내용이 부자연스럽고 일관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앞으로 검찰에 가서 A 얘기했다, B 얘기했다, C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무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부분만 읽으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읽었을 때 이건 보통 무죄의 취지를 쓰는 겁니다. 일관된 진술이 아니면 예. 이 사람이 진술을 했을 때 뭔가 외압을 받았거나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허위의 진술이 개연성이 있다인데 그냥 이것만 보면이에요. 근데 이 사건과는
맞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먼저 네. 검찰에서 내가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외압 같은 건데 법정에 나와서 내가 사실은 검찰 수사 받을 때 압력을 받았는데 이제 법정에서는 자유롭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무죄의 취지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행정관인데 그러면 굳이 청와대에서 이것을 지시했다라고 말을 할 외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내가 나와가지고 보통 이럴 때 그럼 내가 거짓말로 내가 했습니다라고 자백할 때는 보통 어떤 이유가 있냐면 사실상 다른 범인이 있는데 그 범인을 숨겨주려는 목적으로 뒷사람을 숨겨주려고 할 때 되게 하는 그러면 거죠. 내가 보통은 예. 내가 범인입니다 대신 내가 대신 몸을 대신 받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이 사람을 무죄로 한다면 그럼 뒤에 수사가 있어야죠. 이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막아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는 찾아야겠죠. 그렇네요. 여기서 안 찾고 그대로 그만둔다면 이것은 사건을 덮는 셈이 되는 덮는 거겠죠. 거고 실제 진실을 발견한 것은 예. 하나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에 무감각해진다는 건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사랑에, 열정에,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그렇지만 최근 연이은 참사에 이 잇따른 사회적 불행과 악재에 점점 우리가 무디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정말로 새삼 걱정이 됩니다. 11월도 벌써 보름 이상 지났습니다. 저물어가는 올 한 해 아무쪼록 따뜻하게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훈훈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쾌도남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태훈 변호사. 네. 예, 마지막 한 말씀. 예, 법원이 조호영 행정관에서 무죄를 한 취지는 아마도 조호영 행정관이 아닌 더 큰 몸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강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그러면 다시 더 수사를 해야 되겠죠. 아, 이 부분이 그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서 모든 걸 다 밝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